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편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폐부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문제부터 현재 조직을 미래 정부에 얼마나 가져갈지 또 얼마나 바꿀지 다양한 전망과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금요 경제토론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유세 경감에서 제외된 다주택자들의 세금 문제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입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정부 조직 개편, 새 정부 출범할 때마다 참 말이 많아서 공직사회 들썩이고 있는데요. 자세한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전 의원님들 오셨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윤석열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과의 이른바 신구 권력 갈등. 김영주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네. 뭔가 신구 권력 갈등 뭔가 좀 완화될 갈등이 좁혀질 조짐이 혹시 좀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는 좀 보이지는 않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 문제도 저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이제 윤 당선자께서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부분이 실제로 인수위가 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넘어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국무위원회 통과된 운영비만 하더라도 거의 뭐 27억에 불과한 돈인데 지금 이제 경비는 뭐 당선자께서 말씀하신 게 거의 500억이든 아니면 5천억인 간에 실제적으로 보면 당선되기 전에 추진하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처음부터 로키로 현 그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잘 상의될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로 가야 되는데 이제 뭐 알박기 인사니 뭐 김경수를 포함한 MB 사면 이렇게 해서 서로 신기를 좀 건드려서 3월 16일 날 사실은 뭐 그걸 떠나서 두 분이 회동을 했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실무적으로 이렇게 되는 건 되는 거 안 되는 거 했으면 되는데 못 만나시면서 양쪽의 어떤 기싸움만 하니까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으로 갑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국민을 위해서라도 양측에서 이야기를 끝내고 말하자면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이나 박수현 수석이 얘기하는 그런 걸 떠나서 두 분이 좀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국민에게 어쨌든 인사를 나누는 게 좀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요. 김종석 의원님 이런 상황으로 가다가는 역대 정권 교체기 때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만나는 게 가장 늦어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됩니다. 글쎄요, 뭐 가장 늦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또 이쪽 뭐 당선인 측 강경파는 뭐 만날 필요 있냐 소리까지 나오니까 이게요 지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힘겨루기거든요. 이 힘겨루기는 항상 이제 씨름도 그렇지만 딜레마예요. 이게 내가 양보를 하면 내가 뒤집어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보를 먼저 못 해요. 그러니까 이럴 땐 결국 양비론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제일 좋은 건 문 대통령 결국 시간은 당선인 편이거든요. 그러면 나가는 분은 좀 양보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들어오는 사람은 좀 겸손하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보기는 나가는 분은 몽일 부리고 들어오는 분은 오만해 보이고 이거 아주 모양이 사나워요. 그러나 결국 이 힘겨루기로 5월 9일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여론의 변화나 결과는 결국 새 대통령 책임이 되는 거죠.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양측이. 그러니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길 경우에 책임은 결국은 윤석열 새로운 대통령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뭔가 좀 양보를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립니다. 자, 오늘의 관심사 정부 조직 개편 지금 인수위가 각 정부로부터 현재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과정에서 조금씩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혹시 뭐 좀 윤곽이 드러나는 게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현재 뭐 야당이 된 입장에서 우리 김 의원님보다는 뭐 정보는 뒤쳐져 있습니다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관심 가지는 것은 이제 후보 시절에 했던 여가부 폐지 문제라든지 또 혹은 이 저기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과연 통일부의 존치 문제, 그다음에 이제 외교 통상의 업무가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떤 첨예의 관심사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제 분과 자체를 7개 분과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뭐 안철수 인수위원장 중심에서 오히려 교육보다는 과학이 더 중심이 됐을 때 교육부가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자기 안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막 그런 것들이 크게 이제 우리가 바라보는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뭐 조금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여성가족부 윤석열 당선자는 이제 폐지한다. 내가 당선 유세 기간에도 얘기했지 않느냐. 그렇게 결국은
폐지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 폐지의 개념을 이제 광의가 있고 협의가 있는데 네. 이제 여성가족부라는 간판이 없어지고 예. 그 기능은 당연히 남죠. 그 중요한 국가 기능인데 그걸 어떻게 없앤다는 뜻은 아니니까 지금 여가부가 그동안 이제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저 국가의 청년이나 청소년이나 가족 문제, 여성 양성 평등을 주목하기보다는 그동안 해온 거 보면 그 이제 저기 그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의 어떤 성추문이나 이럴 때 제 네. 목소리를 못 낸다든가 예? 또는 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더군다나 그 역대 장관들이 소위 진보 진영의 여성 운동가들 선후배간에 자리 물려주기 모양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지금도 폐지라고 했을 때 그렇게 여론이 선거할 때인데도 예.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이게 지금 조직 개편은 어쨌거나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 10년 전에 박근혜 인수위 때나 그 전에 이명박 인수위 때도 보면 예. 이제 새로 뭐 부처를 뭐 직영부를 만든다 뭐 이렇게 저 만드는데 이름을 바꾸든지 신설하든지 일단 법이 통과돼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 전에 장관을 임명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에 장관이 계속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박근혜 대통령 인수위 때는 취임을 했는데 네. 이명박 대통령 임명한 장관들이 국무회의에 정적수 채우려고 들어와서 이렇게 그냥 앉아 있었던 적이 있단 말이죠. 그전 새로운 조직에는 새로운 장관이 와야 되니까. 와야 되는데 그 법이 통과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여가부도 그럴 가능성이 꽤 있어요. 말하자면 이제 저기 그때 이명박 예. 박근혜 때는 정권 재창출인데다가 그 당시에 여당이 다수 의석인데도 이렇게 에러를 겪었는데 지금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 52일 걸렸대요. 그 법이 통과돼서 장관 지명하고 청문회 해가지고 내각이 완성되는데 그 전까지는 없어지는 부서, 이름 바뀌는 부서 전임 장관들이 이명박 정부 하에 장관들이 그냥 앉아 있고 어떤 때는 불편하면 차관이 대참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저 누구의 그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법이 통과되기 전에 국무위원 자격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에 들어가야 될 이상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뭐 정부 조직 개편이 5년마다 쓰는 일종의 이제 푸닥거리인데 이번에는 상황이 여야 간에 협의해서 합리적인 선에서 최소화해야지 이거 가지고 저 새 대통령이 정치적 에너지를 낭비하는 건 전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네, 지금은 뭐 지금 정부 조직 개편과의 어떤 기싸움 양쪽 아직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여가부는 그러면 기능은 놔두고 문패만 바꾸는 형식의 어떤 타협이나 안이 이루어질까요?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입장으로 나올까요? 조금 이제 여가부는 사실은 전체 의제로 보면 예. 국가 예산에 있어서 아주 작은 의제인데 이상하게 커졌습니다. 선거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은 그 부서 폐지 자체를 반대하는 지경으로 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장관이 아주 오랫동안 있을 수 있어요. 네, 자칫하면 여가부는 없애야 되는데 없애야 그 부서의 되는데. 장관은 그대로 존치되는 이제 그런 웃지 못할 상황이 있을 수 있고 조금 제가 이제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번에 인수위에서 여성가족부에서 파견한 공무원들을 안 받았다는 부분도 인수위에서요? 조금 여성가족부를 이렇게 분해하더라도 좀 더 잘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그 받아놓고 어떤 기능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안 맞는 것은 좀 좋은 수는 아니라고 보고요. 예. 또 하나는 오히려 뭐 여성 부분은 젠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말하면 남녀 간의 일정한 어떤 기회 균등은 오지만 예. 하이 레벨로 오면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들의 어떤 그 비율이 굉장히 작다는 부분이 여성 있기 비율이 때문에 그렇죠. 성평등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두면서 사실은 과거 정권에 보면 청소년 같은 거는 문화부가 같이 하기도 했고요. 네. 특히 지금 당선자께서 체육에 대한 관심도 많기 때문에 다시 문화체육 청소년부 이런 부분이 생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이제 가족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인구 정책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인수위가 좀 토론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게 나누면 예산이 너무 적어져요. 과거에도 사실은 이제 여성부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고 이건 부서를 하기도 부서로 민망하니까 가족 붙이고 청소년 붙인 거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이러면 부서 자체가 없어질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여성가족부와 함께 또 관심이 되고 있는 지금 통상 기능 현재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산업부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이걸 외교부로 넘기자 이것도 정권마다 그렇죠.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한 여가부 관련해서 예. 그 뭐 다 공개된 정보지만 이게 정부 부처라고 장관급 부처라고 하기엔 좀 미니 부서예요. 인원수도 200여 명에 불과하고 예. 예산도 웬만한 외청보다 작아요. 예. 그래서 전 이제 정부에 계셔보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정부 이 조직이 작으면 영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재부나 보건복지부 같은 몇십 쪽씩 쓰는 예 대비해서 그러니까 여가부 패싱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하고 뭐 이걸 갖다 붙이다 보니까 가족과 청소년. 네, 이게 인구 가족 정책이 여러 부서에 분산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여성 및 가족 인구 정책이 추력이 약화된다. 예. 그래서 이걸 아예 지금 이쪽 인수위 쪽에서는 지금 인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니에요. 네. 거기다가 이제 청소년 일자리 문제 이런 게 지금 고용노동부 복지부에 막 나눠져 있거든요. 이걸 범정부적으로 좀 통합해서 오히려 양성 평등 정책과 청소년 정책, 가족 인구 정책을 좀 범정부적으로 오히려 위상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성 가족부는 폐지 맞아요. 간판은 이름은 떼니까. 바꾸면 그러나 되니까. 그 기능이 기능. 네. 그동안 이제 시대적 소명을 다했다는 당선자의 말씀은 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 좀 더 집중,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네. 통상은 뭐 간단하게 우선 말씀드리자면 이게 소련 붕괴 이후에 세계의 경제 질서가 예. 정치적 이념이나 이거보다는 경제적 이익으로 경제 통합, FTA, 뭐 자유무역주의가 팽배했어요. 예. 지난 30년 동안. 그러니까 이제 정치적 이념보다는 경제적 이익이 우선하는 상황 하에서는 통상 정책이 경제 정책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러 갈등, 미중 갈등 그러면서 이제는 국제 정치의 그 갈등이 예. 논리가 경제적 국가적 경제적 이익을 우선하는 상황으로 왔단 말이죠. 예. 예를 들면 중국 화웨이 물건 쓰지 마라. 예. 또 반도체 뭐 미국 내에서 생산해라. 이게 벌써 이제 외교 정치 안보 논리가 경제 논리를 지배한다는 얘기거든요. 외교와 안보가 거의 하나가 돼서 그래서 외교와 경제, 안보와 그렇죠. 경제. 통상 무역 환경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통상 정책이 정무 외교와 손발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차원에서. 근데 보면 미국도 USTR이 한때 굉장히 셌는데 네. 지금 NSC가 미국의 통상 정책을 관장하면서 USTR이 많이 위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외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우리나라도 뭐 대외 경제 안보 전략 회의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최근에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인식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정무 외교와 통상 외교가 손발을 맞추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저는 뭐 이 정도까지만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통상기능, 외교 쪽하고 통상외교를 한편 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그런 쪽이시네요. 전문가들은 이제 독자 기구로 좀 가자. 독자 통상 기구. USTR처럼 KTR 만들어 독립 기구화를 해서 대통령의 직접 오더를 받게 하든지 네. 아니면 뭐 전처럼 이제 외교 쪽으로 예. 외교부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예, 분명한 건 글로벌 통상 무역 환경이 바뀐 건 분명합니다. 김영주 의원님은 어느 쪽이 좀 그래도 국가 전체 경제 전체로 볼 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도 뭐 김준수 의원님하고 네. 비슷한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외교부에도 거의 뭐 산자부나 이쪽 각 부처별로 파견된 예. 공무원들이 사실 외교를 하고 있고, 오히려 역으로 보면 너무 외교부가 과거에 좀 어떤 외무고시 출신들이 너무 통상이라든지 실용적인 거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보여주는 게 있어서 조금 더 개방직 외교 공무원을 통해서 통상 업무를 한 게 한다든지 또 최근에 제가 박지원 국정원장 만났던 거의 박지원 원장이 하는 일이 거의 통상 말하는 산업 스파이를 잡는다든지 그런 국정원도 예, 국정원의 기능이 예. 국내 정치 기능이 없어지고 결국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산업 스파이라든지 외교와 관련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네. 이참에 조금 더 본다라면 아까 말한 대로 USTR을 뛰어넘어서 예. 실제로 국가 안보 차원에서 산업 스파이나 안보의 문제나 네. 또 통상에 대한 정보 뭐 사실은 전부 다 뭐 우크라이나 전쟁 있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또 중국과의 갈등 있어서 요소수 문제 바로 산업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 외교 영역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실 산자부만 가지고는 되게 어려운 지경에 와 있기 네. 때문에 조금 이번에 그런 부분을 조금 눈여겨 그게 뭐 독자적인 부서가 되든 네. 조금 더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말하자면 그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또 국정원 차원에서도 조금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도 다시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입니다.
또 하나 지금 관심이 지금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구성. 그 중에서는 역시 이 교육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부와 합칠 것인가, 아니면 현재대로 할 것인가. 이 교육부의 기능 재정립과 좀 논란이 좀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그 지금 교육부를 이제 어디하고 또 붙이느냐가 이슈가 될 텐데 그 과거에 뭐 지금 정부도 그렇지만 이게 복합 기능이 같이 있는 부서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정보통신 예. 또는 고용노동, 고용노동. 보건복지, 예. 뭐 그다음에 교육과학 이렇게 되면 말이죠. 예. 장관이 항상 어디에 더 신경을 쓰고 현안 과제가 단기 현안 과제가 막 터지는 쪽에 예. 장관이 몰입되다 보면 못지않게 중요한 다른 부분이 예. 소홀히 되는 수가 있어요. 정책 우선순위에서 부처 내에서 예. 그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노동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고용 이슈가 약해지고 국토교통부에서 국토 문제가 자꾸 터지니까 교통이 소홀히 되고 그다음에 교육과학부에서 교육 이슈가 좀 많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과학기술 쪽이 소홀히 되고 그래서 이제는 정부 기능도 좀 장관이 좀 책임 가지고 좀 집중할 수 있는 네. 이런 조직으로 좀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교육부는 네. 이게 과학기술하고 붙이면요 과학기술 또 홀대됩니다. 교육부 과학기술이 장관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육부 교육부에. 장관이 지금 언제 과학기술 신경 쓰겠어요? 예. 맨날 입시 전교조하고 입시 정책 뭐 때문에. 그렇죠. 입시 정책 네.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과학기술인들 사이에서는 교육부하고 합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걸 제가 듣고 있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은 이 문제 교육부 어떻게 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어떻게 연결을 하고 조직을 다시 구성해야 저는 될지. 이제 뭐 그런 영역들의 어떤 기능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인구 절벽 시대를 살기 때문에 네. 생애 중기 전반에 대한 교육 시스템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뭐 유보 통합도 계속 지연돼 있지 않습니까? 예. 태어나서 음. 보육에서 교육, 유치원 그다음에 초중등 교육, 예. 그다음에 대학 교육까지 가는 그게 이제 우리 고등교육인데 예. 그럼 핵심은 뭐냐면 고등교육은 대학은 그냥 남겨둬버리고 중등 교육이라는 게 사실 중고등학교 교육 아닙니까? 예. 초중등 교육에 집중하고 그것은 시도 교육감이 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하라 해서 교육에 대한 부분은 조금 상징적으로만 남겨두는 예. 뭐 수능이라든지 정말 국가 전체로만 보는 거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면은 산업인력공단이라든지 국가 전체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연수라든지 직업교육이라든지 폴리텍 대학도 교육인데 그런 노동부가 하고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전 하나로 좀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만나서 오히려 저 핀란드나 이런 데처럼 우리처럼 바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는 게 80% 가까이 되는 나라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렇다면 오히려 스웨덴이나 이런 것처럼 예. 이 사람이 취직을 하고 그 취직한 회사가 이 사람에게 대학 교육을 실제로 하게 하는 그런 어떤 지금은 이제 뭐 계약제 그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만은 예. 삼성에 들어가면 삼성이 평택대학교에 뭐 평택에 있다면 그 지역 대학에 그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게 하는 유럽은 예.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는 게 한 40대 돼서 졸업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 것의 어떤 정상화. 무조건 대학을 가고 난 다음에 취직할 때는 엉뚱한 교육하는 시간 낭비하는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좀 원래적으로 좀 예. 그래 유보 통합을 하고 예. 뭐 그야말로 6년제로 5년제로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좀 통 크게 정리해주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생애 주기별 교육 시스템이 일계율적으로 정리돼 버려야만 뭘 할 것인가 나오는 것이고 네. 실제로 뭐 억지로 뭐 교육과 과학하면 정말 교육 전문가가 수장이 되면 교육만 할 것이고 과학 전문가 수장이 하면 교육은 또 소외될 네. 것이고 그런 부분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이냐. 네. 그리고 교육 과학 기술은 제가 보니까 R&D 기능에 불과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뭐 블록체인 이렇게 해보면 예. 초기에 R&D 자금이지 나머지는 산자부나 다른 데서 훨씬 문화부나 특히 요즘 문화 콘텐츠 시대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산업의 영역이 융복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과학 기능을 너무 과잉하는 것도 저는 적절하지는 않다 봅니다. 이번에 지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직 개편에 조금 관심 있는 게 그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이 과학 부분을 중시하는 분이니까 혹시 그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면서 뭐 부총리로 그 자리가 격상되거나 좀 비중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요인이 조금 안철수 위원장 요인이 조금 반영이 되겠죠. 이번 인수위 구성도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과학기술 쪽에 안철수 예. 위원장이 그 뭐 예. 인선에
정권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고 알고 있고 예. 아무래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약이 지난 선거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제일 나름대로 그러니까요. 탄탄하고 전문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공동정부를 한다고 했으니까 이 분야는 한번 안철수 위원장이 갖고 있는 비전이나 어떤 전략을 한번 좀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네. 한번 기대를 가져봅니다. 예. 그러나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부 예.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이 저렇게 망가지고 대학이 저렇게 국가의 위상에 비해서 경쟁력 떨어진 거 교육부가 책임져야 돼요. 교육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 조직 개편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이번에는 많이 나오는 것 같지 않은데 늘 정권 교체기나 이런 때 금융 감독 체계를 어떻게 바꾸는 얘기가 좀 많이 나왔는데 네. 이번에 별 얘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차원보다는 오히려 뭐 디지털 금융, 신경제 이런 개념을 하면서 지금 현재 인수위 체제는 인수위 1분과 경제 1분과 2분과가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아마 금감원이나 뭐 금융위 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막 디지털 자산, 디지털 경제 생태계 이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미묘한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 기존의 어떤 금융권과의 정리하는 거하고 디지털 정책하고를 금융하고를 구분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통합적으로 하나를 꾸릴 것인지 그리고 또 과연 금융위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는 것이 너무 과도하지 않는가 탈규제라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금융정보분석원도 있고 너무 복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고 제가 봤을 때 뭐 특검법이 있지만 저는 실제적으로 보면 이 말하자면 자유시장법 하나에 자본시장법 하나로 통합해서 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뭐 신금융, 구금융 할 것 없이 통합적으로 볼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있으면 되고 저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대통령 스스로가 그런 데 대한 우선순위를 잘 인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시그널, 시장에 대한 시그널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조직 개편과 직접 관련은 없는데 KDB 산업은행을 당선자가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하겠다. 이런 의지도 좀 확고한 것 같아요. 이게 좀 그렇죠. 필요할까요? 그런데 선거 운동 기간 중에 부산 현지에 가서 일종의 이제 지역 현안이다. 뭐 부산이 이제 지금 금융 도시화 하려는 거 있잖아요. 저 거래소도 내려갔고 뭐 그러니까 산업은행까지 가는 게 이제 그쪽 지역의 일종의 수건이고 가신 김에 이제 후보가 이제 선물을 준 건데 저는 뭐 이렇게 뭐 청와대 이전이든 은행 이전이든 크든 작든 이렇게 졸속으로 갑자기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조금 우려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또 그 한 가지 뭐 그냥 이사 가는 걸로 끝날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금융 감독 체계 문제는요. 이게 지금 코로나 장기화되면서 우리나라 가계 부채가 늘고 기업 부채가 늘고 이게 지금 금융 안정성이 큰 이슈인데 지금 이때 뭐 정권 교체기라고 그래서 금융 감독 체계를 바꾸는 게 마치 그 뭐 안보 공백이 생기는 것처럼 금융 안보 공백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사실은 저 이재명 후보나 이쪽 저 당선인이나 금융 체계에 관해서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어요. 그렇군요. 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부 하에서 금융위원회하고 금감원이 이상하게 헤게모니 경쟁을 해서 그 관계가 부드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정책 기능하고 감독 규제 기능이 이게 완전 분리되는 게 정답인데 행정학적으로는 지금 현재 관행으로는 그게 모호한 측면이 있어서 서로 영역 다툼을 하는데 뭐 그 점은 좀 새 정부가 좀 관심 있게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정부 조직 개편 얘기, 공무원들의 최대 관심사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하나 관심 저희가 택한 이슈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에 1세대 1주택자들 보유세 작년 수준으로 환원시켜서 깎아주겠다고 했는데 다주택자들 얘기 전혀 없습니다. 다주택자 보유세, 김영지 의원님 지금 이 상황에서라면 보유세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어느 정도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유세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제 재산세와 또 별도로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종부세도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세 자체가 2021년에 비해서 한 두세 배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뭐 600만 원 정도 되는 분이 6,200만 원 정도 되는 보유세가 있고 5,800만 원 내시는 분이 7천만 원 내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공시지가에 따라서 상당히 보유세가 굉장히 민감하게 되고 오히려 더 공시지가가 낮은 층은 훨씬 더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어떤 개의 현상들도 있었던 게 사실인데 저는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가미라에 대한 어떤 그 말하자면 보유세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대로 두더라도요. 똘똘한 한 채라고 하니까 지방 공동화가 더 훨씬 심각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물론 뭐 이게 당의 정책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지방의 경우는 여러 채를 가져도 세금을 좀 안 물리는 현상. 그 실제로 지방에 있는 세 채보다 서울의 한 채가 훨씬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 있는 두 세대를 다 정리해서 서울에 한 채 살려고 난리 나서 그렇다면 굳이 여러 채라는 그 채수에 목매달 것인가? 전체 보유 재산의 규모로 좀 물려야 되겠다 그런 취지시네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서울의 한 채가 훨씬 지방의 다섯 채보다 비싼데 몇 채냐를 가지고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다 죽는다 그래요. 다 지방에 돈 있는 사람은 지방에 있는 두 세대 아파트를 집을 다 팔고 서울에 무조건 잠실에 뭐 강남에 한 채 살려고 난리고 그러면 서울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방은 역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이 불균형을 조금 그런 면에서 차수의 문제가 아니라 가격의 문제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예. 자, 어떻게 우리 김종수 의원님 보실 때는 지금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게 정답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우리 진행자분도 그렇게 느끼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저 15억짜리, 13억짜리 아파트를 마포구하고 광진구에 가진 사람이 26억이에요. 두 채 가지신 분 26억이에요. 26억. 반포에 똑같은 평수가 26억이에요. 근데 두 채 가졌다는 이유로 재산세가 3배를 더 내요. 같은 26억인데. 같은 가격인데.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총합이 여기 13억짜리 두 개 가진 분하고 그럼 왜 이렇게 됐느냐? 뭐 사실은 문재인 정부한테 책임이 좀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다주택자가 아파트값 상승의 원인이다. 투기꾼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가진 걸 내놓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징벌적 그냥 과세를 하다 보니 이렇게 뭐 5억짜리 두세 개 가진 어떻게 보면 서민형 임대 사업자까지 종부세 폭탄을 맞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가진 주택 보유량의 총액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뭐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데 이제 뭐 새 정부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는데 특히 이게 이주택자 이상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이렇게 늘어나면요. 결국 다주택자들이 다 이 집 저 집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다 임차 주는 건데 임대 주는 건데. 그렇죠. 결국 세금이 임대료에 전가된다. 전가를 시킨다. 세금 늘어난 세금을. 다주택자들한테 중과세를 하는 게 파는 효과는 그동안 경험을 보면 별로 안 나오고 오히려 저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월세 가격 폭등에 기여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점이 다주택자가 가격 인상의 주범이다. 이러한 비현실적 관찰에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지금 동결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2021년에 17% 올랐어요. 그렇죠. 공시지가가 2020년에 19%가 올랐어요. 2020년 19% 올라간 걸 2021년에 부과하다 보니까 이제 곡소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17% 올란 거를 이번에 감안하다 보니까 2년 사이에 40% 올라가니까 이제 금년에 고지서가 곧 나오는데 이제 아주 6월달 선거를 앞두고 이거 아주 안 좋거든요. 6월 1일 지방선거. 이제 이게 꼼수죠. 그러니까 금년에 동결이에요. 그렇습니다. 반영 안 하겠다. 그럼 내년에 반영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새 정부한테 부담 넘기는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거야말로 조삼모사죠. 금년에 반영해야 되는 17% 공시지가 인상을 적용 안 하고 내년에 새 정부가 2022년 인상분까지 포함해서 올려받으세요. 이 얘기거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러면 해결책은 공시가격 자체를 못 올라가게 어떻게 방법이 있을까요? 해결책도 참 원래는 사실은 난감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이 물건 즉 아파트를 샀을 때 계약했던 액수가 팔기 전까지는 공시지가 연동 없이 과세를 더 올려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기 전까지는. 왜냐하면 제가 한 달에 500만 원을 받는 월급쟁이인데 제 아파트가 갑자기 5억에 샀는데 지금 10억이 됐어요.
제 월급은 똑같은데 세금을 크게 제가 지금 팔아서 내 돈으로 들어온 것도 아닌데 깔고 앉아 있는 돈이 2배, 3배 피었다고 제 아파트를 팔고 그걸 세금을 내라는 게 말이 안 돼. 외국 같은 경우 결국에는 그 아파트를 팔 때 그게 10억이 되면 5억짜리가 매기면 되는 10억이 거다. 되면 그때 그 돈으로 다시 15억짜리를 샀을 때 세금 물리는 것이 예. 정상입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과표 현실이라는 건 바람직한 것인데 그걸 자꾸 세금으로 연동해서 네가 갖고 있으니까 그만큼 내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서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돈 있는 사람들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어렵게 뭐 서울에 사는데 내 아파트가 10억이 15억 되는 걸 갑자기 내 월급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결국 이 정부 이번 대선의 결과도 거기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렇군요. 이 세금을 어떻게 매길지 다주택자들 문제 앞으로 새 정부에서도 심상치 않은 과제가 될 것 같네요. 네, 정부 조직 개편, 다주택자 세금까지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전 의원 그리고 김형주 전 의원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